노래를 부르다 말고 내 허벅지를 지나던 그의 손길이 봉긋한 곡선 앞에서 멈췄을 때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살며시 머뭇거리는 손끝이 천천히 안쪽으로 파고들며 내 안의 감각을 깨우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먼저 반응했고 그 다음은 오래 묻어둔 내 여자라는 본능이었죠. 나는 이미 준비된 여자였습니다. 그에게 안길 준비도 떨 준비도 모두. 안녕하세요. 무으텅훈입니다. 오늘도 한 편의 은밀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남편과 이혼하고 딸을 출가시키고 40을 지나 50을 넘기면서 나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군가의 딸이기도 했던 그 모든 이름에서 조용히 빠져나온 사람. 오미연, 쉬녀석. 지금은 그냥 나 혼자입니다.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엘리베이터 없는 5층짜리 낡은 오피스텔. 비 오는 날엔 계단이 미끄럽고 눈 오는 날엔 밤새 염화칼슘을 뿌려야 했죠. 오전 10시 집을 나섭니다. 구내식당 보조 아르바이트.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 점심시간 끝나면 쟁반 정리. 종이컵에 담긴 남은 커피 비우는 일. 아줌마, 여기 국물 좀 더 줘요. 네, 금방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저를 부를 땐 아줌마라고 합니다. 누구의 무엇도 아닌 그냥 아줌마. 그게 서운하거나 억울하진 않아요. 그저 내가 내 이름으로 불릴 일이 없다는 게 가끔 가슴을 조이게 만들 뿐이죠. 결혼 24년 차였어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중산층 가정. 하지만 남편은 오래전부터 회사 여직원과 바람을 피워왔죠. 주부로서만 살던 저는 모른 척했어요. 아이들만큼은 상처받지 않게 키우고 싶었거든요. 큰애는 결혼했고 작은애도 대학 졸업과 동시에 서울을 떠났죠. 그리곤 더 이상 참을 이유도 붙잡을 명분도 사라졌습니다. 붙잡고 싶지도 않았고요. 다 놓고 혼자 나왔습니다. 혼자라는 건 모든 결정을 내 책임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가스비가 밀려도 허리가 아파도 불 꺼진 방에서 혼잣말을 해도 누구 하나 묻지 않죠. 괜찮아? 그 말 너무 오래 못 들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마치 택배 반품하듯 말 한마디 없이. 그 사람의 눈엔 아마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없는 존재였겠죠. 결혼식장엔 둘이 함께 들어가도 이혼할 땐 혼자서 나와야 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가끔 딸에게 전화가 와요. 엄마, 잘 지내죠? 목소리는 밝지만 말 끝은 늘 바빠요. 다음에 연락할게요. 아이를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해해요. 저도 그 나이엔 그랬으니까요. 거울을 보면 어느새 내 얼굴이 엄마를 닮아갑니다. 주름진 눈가, 퍼석해진 머리카락, 늘어진 뺨살. 누군가와 마주 앉아 밥을 먹은 지가 언젠지 기억조차 나질 않아요. 사람들은 말하죠. 이 나이에도 삶은 아름다울 수 있다고. 하지만요, 이 나이에 혼자라는 건 그리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늦은 밤 침대에 누우면 등짝이 시려워요. 이불을 덮어도 그건 체온이 아니니까요. 온 길을 잃은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말도 눈빛도 손끝도 서서히 무뎌집니다. 나는 어느 순간 여자라는 감각을 접어 두고 살고 있었어요. 가슴도 허리도 입술도 이제는 그냥 생존의 일부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그럼에도 내 안 어딘가에는 아직 말라비틀어지지 않은 작은 떨림 하나가 남아 있었던 걸 그때는 몰랐어요. 그 떨림이 다시 살아날 날이 곧 온다는 걸. 혼자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해야 했던 일은 월세 계약 연장이었어요. 그동안은 남편이 했던 일들이었죠. 공과금 납부, 가스 검침, 보일러 점검. 이제는 모두 제가 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차근차근 익숙해졌어요. 사람은 생각보다 잘 적응하더라고요. 냉장고는 늘 비어 있었고, 김치는 마트에서 파는 조각김치, 밥은 한솥지어 3일을 돌려 먹었습니다. 나 하나 먹는데 뭐가 필요해? 그게 제 식탁의 철칙이었죠. 구내식당 알바는 하루 4시간짜리 일이었어요. 최저시급에 딱 맞춰주는 곳. 근무 끝나면 허리가 뻐근했고 손가락 관절이 욱신거렸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었죠. 낮엔 일하고 밤엔 드라마보다 잠들었어요. 휴대폰은 연락용이 아니라 시간 확인용이 되었고 카톡은 딸과의 단체방에서 잘 지내세요? 라는 말 한 줄로 끝났죠. 외로움은 처음엔 무겁고 날카롭다가 나중엔 묵직하고 무감해졌습니다. 특히 밤이 제일 힘들었어요. 거실에 불 꺼지고 방 안이 조용해지면 귀가 아닌 가슴으로 외로움이 들렸거든요. 나는 이따금씩 내가 살아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이렇게 아무에게도 필요 없는 몸이 어떻게 여전히 움직이고 밥을 먹고 숨을 쉬는지 말이죠. 가끔 다큐멘터리에서 노인 고독사라는 단어를 들으면 화면 속이 아니라 내 거울 속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살아야 했어요. 왜냐면 죽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용기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저 사라졌다는 말이 더 맞을지도 몰라요. 죽지 못해 산다는 말. 그 뒷면엔 누구에게도 말 못해가 숨어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루에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날이 많았고 일 끝나고 돌아온 집에서 텔레비전 소리조차 거슬릴 땐 그냥 조용히 벽을 봤어요. 말을 하지 않으면 입술이 굳어요. 입술이 굳으면 가슴도 굳더라고요. 그렇게 조금씩 내 안의 감각이 말라갔습니다. 여자가 아니라 그냥 사람, 그냥 살고 있는 존재. 웃는 법도 있고 설레는 감정도 있고 누군가의 시선을 느낄 일도 없어진 채로 시간만 흘러갔죠. 하지만 아직 그 말라버린 감각의 밑바닥 어딘가엔 작은 떨림이 남아 있었어요. 단지 그걸 꺼내줄 사람이 없었을 뿐이죠. 주말 오전엔 근처 복지회관 지하 헬스장에 갑니다. 다리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기구 위주로 1시간쯤 천천히 움직이고 조용히 샤워하고 나오는 게 일과였죠. 여기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중장년층, 70대 할머니들이 스트레칭하고 60대 아저씨들이 러닝머신을 천천히 밟습니다. 그 사람도 늘 같은 시간에 왔어요. 토요일 아침 9시 헬스장 한켠 다리 근력기구 앞. 언제나 그 자리에서 조용히 기구를 당기고 있었어요. 회색 트레이닝복, 검은 농구화,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얼굴은 단정했지만 어딘가 낯선 느낌. 그 사람을 처음 본 건 2달 전이었는데 이상하게 매주 마주치면서도 서로 말을 건 적은 없었죠. 가끔 눈이 마주치면 작게 웃고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 그런데도 나는 이상하게 그 사람의 존재가 점점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특별한 말도
행동도 없는데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의 일상이 살짝 달라지는 느낌. 그날도 나는 평소처럼 기구 위에 앉아 천천히 팔을 움직이며 그를 훔쳐봤습니다. 그는 내 옆쪽에서 상체 운동을 하고 있었고 내 시선을 눈치챘는지 잠시 멈춰서 나를 보더군요. 그 눈빛이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무례하지 않고 지나치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나를 본다는 느낌. 나는 고개를 숙였고 입가에 미소가 살짝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가 내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거 어깨 좀 아프지 않으세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조용히 한번 쿵 내려앉았죠. 예. 저도 처음에 그 기구 썼을 때 팔꿈치가 좀 당기더라고요. 자세 조금만 바꾸면 편해요. 그의 말투는 조심스러웠고 눈빛은 생각보다 다정했습니다. 그 순간 느꼈어요. 이 사람 나한테 마음을 열려는 거구나. 그날 이후 우리는 토요일마다 같은 기구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가끔은 내 운동기구를 잡아주기도 했고 가끔은 내가 그의 땀 닦은 수건을 조심스럽게 건네기도 했어요. 그렇게 말 한두 마디가 넷, 다섯으로 늘고 이름 없는 관계가 조용히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그는 이정우라고 했습니다. 내가 오미연이라 하자 그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이름이 예쁘시네요. 그 짧은 말이 어쩌면 그날 내 하루를 통째로 환하게 했는지도 몰라요. 정우 씨는 62살, 나보다 6살 많았고 은퇴 후엔 잠시 쉬다가 지금은 조용히 하루하루를 산다고 했죠. 혼자예요.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나도 혼자였거든요. 다음 주 토요일 운동을 마친 우리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같이 섰어요. 1층으로 내려가는 순간 그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점심 같이 하실래요? 나는 조금 놀랐고 조금 망설였고 그러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뭐 간단하게요. 복지관 근처에 있는 작은 순댓국집 안에 손님은 우리 둘뿐이었고 따뜻한 국물이 김을 뿜어냈습니다. 정호 씨는 반찬을 내 쪽으로 살짝 밀어주었고 나는 고맙다는 말 대신 숟가락을 조용히 들었죠. 오랜만에 누군가랑 밥 먹어요. 그가 말했을 때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그런 말 참 오래 안 해봤네요. 식사는 조용했어요.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침묵이 편안했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면서 내 몸 어딘가 아주 깊숙한 곳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오랜만이었죠. 누군가와 나란히 앉아 밥을 먹는다는 것, 그리고 말없이 웃는 눈을 오랫동안 바라본다는 것. 그날 이후 나는 토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기다려졌어요. 그 사람과 처음으로 손을 잡은 건 벚꽃이 피던 날이었어요. 복지관 운동을 마치고 나오는 길. 우연히 비가 흩뿌렸고 그가 작은 우산을 내밀었습니다. 같이 쓰실래요? 그 말이 어찌나 조심스러운지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우산 아래 그의 팔이 내 어깨에 가깝게 닿았고 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숨결 하나가 스칠까 조심스럽게. 그날 이후 우리는 가끔 점심을 함께 했고 그는 내가 아침에 뭘 먹었는지 묻고 나는 그가 지난주에 본 영화 얘기를 듣곤 했죠.
서로의 사소한 것들을 조금씩 나누게 되었어요. 요즘은 주말이 기다려져요. 그가 그런 말을 했을 때 나는 심장이 움찔했어요. 어색해서 웃음으로 넘겼지만 그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았습니다. 설레고 싶지 않았고 기대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나이에 다시는. 하지만 내 마음은 나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었어요. 정우 씨는 과하지 않았고 내 감정을 함부로 들추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내 곁에 있는 시간만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도 몰라요. 나도 모르게 혹시라는 마음이 싹 텄던 건 혹시 이 사람이라면 나를 다시 웃게 해줄 수 있을까? 혹시 이 손을 계속 잡아도 괜찮을까? 나는 조심스럽게 화장도 다시 배우기 시작했고 예전처럼 거울을 한 번 더 들여다봤습니다. 오래 묵었던 립스틱을 꺼내 바르며 입꼬리를 올려보았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내 마음에 피어난 봄 같았어요. 정우 씨는 나와 나란히 걷고 나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작은 손짓 하나에도 웃어주었죠. 나는 착각했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하지만 인생은 늘 가장 부드러운 순간 뒤에 가장 거친 벽을 숨기고 있더군요. 그 벽은 갑작스럽게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오미연 씨, 오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구내식당 팀장이 나를 불렀을 때 왠지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무실 문을 닫고 그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식당 운영 주체가 바뀌면서요. 파트타임 인력 줄이기로 했답니다. 그 말이 끝나고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 계약 끝이란 뜻인가요? 예. 다음 주까지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진짜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나는 고개를 숙였고 그는 내 어깨를 두드렸지만 그 손길은 닿지 않았어요. 사무실을 나서는데 구내에서 끓던 된장국 냄새가 괜히 속을 뒤집어 놓더군요. 이 나이에 이 몸으로 다시 구직을 해야 한다는 건 숨 막히는 현실이었어요. 월세는 매달 42만 원, 공과금, 휴대폰비, 병원 진료비까지 더하면 딱 맞춰 들어오던 알바비로는 그나마 버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버틸 수단이 사라졌죠. 하루, 이틀은 괜찮았습니다. 통장에 남은 잔액으로 계란이랑 김을 사서 밥을 때웠고 냉장고에 남은 찌개를 데워 먹었어요. 그런데 셋째 날 아침 통장 잔고가 48만 원이란 걸 보고 순간 숨이 막혔어요. 가스 요금 고지서, 전기 요금, 체납 문자, 결제 실패로 돌아온 카드 알림. 하나하나가 제게 말했어요. 넌 지금 곧 무너진다. 새 일자리를 알아보려 했지만 인터넷 공고에는 40세 이하 신체 건강한 여성 우대 그런 말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화 몇 통을 걸었지만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들었고 한 곳에서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몸 불편하시면 좀 어려우실 거예요. 나는 말을 잊지 못한 채 수화기를 조용히 내려놓았죠. 정우 씨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나 일 그만뒀어요. 조금 힘들어요. 그 말 한마디면 아마 위로를 받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괜히 그가 나를 부담스러워할까봐, 혹시 내가 짐이 될까봐 그게 무서웠어요. 그날 밤 나는 불 꺼진 방 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도 못하고 베개에
얼굴을 묻은 채 살다 보면 울음도 소리 없이 흘러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지금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미연아, 요즘 어때? 소식이 없어서 좀 걱정됐어. 목소리의 주인공은 미경 언니였습니다. 구청 앞 다이소에서 같이 일했던, 한때는 남편 뒷바라지 얘기로 밤새 수다 떨던 사람. 그 언니도 몇 해 전 이혼했어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다고 했지만 전화기 너머의 숨결은 자주 떨렸죠. 나는 망설이다가 그동안의 일을 털어놨습니다. 알바해고 통장 잔액 48만 원, 체납 문자, 구직 실패. 언니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미연아, 이 말하면 놀랄지도 모르겠지만 그 말투에 나는 이미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나 지금 노래방에서 일해.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어요. 그냥 도움이야. 술 따르고 말 상대해주고 그게 다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이 들면 누가 우리를 써주겠니? 그냥 잠깐 하는 거야. 몸 쓰는 것도 아니고 선택은 우리 손에 있어.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위험하지 않아? 생각보다 괜찮아. 젊은 애들보다 말 잘 통한다고. 중년 손님들이 오히려 편해해. 그 말은 지금의 나에게 이상하게 설득력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내 안에서 한 목소리가 들렸죠. 그런 일까지 해야 하나? 자존심이 있잖아. 하지만 곧 다른 목소리가 덮어씌웠습니다. 자존심이 밥 먹여줘? 전기 끊기기 전에 무슨 수를 써야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화장을 해보기도 했고 입지 않던 검은 원피스를 꺼내 입어보기도 했어요. 그런 내 모습이 낯설었고 부끄러웠고 조금은 슬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집주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 달 월세는 어떻게 되나요? 나는 고개를 숙이고 작게 대답했죠. 이번 주 안에 드릴게요. 그날 밤 나는 다시 미경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그 일 나도 해볼게. 정적 끝에 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 내일 밤에 같이 가보자. 나는 그제야 숨을 한 번 길게 내쉬었습니다. 여자가 되기 위한 결심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결심이었어요. 그게 그 밤의 진실이었습니다. 밤 8시. 나는 강남 골목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건물 외벽엔 형형색색의 불빛이 번쩍였고 골든타임 노래클럽이라는 간판이 지하로 향한 계단 위에 붙어 있었어요. 미경 언니가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처음엔 누구나 떨려. 그냥 말만 잘하면 돼. 웃으면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속옷까지도 땀에 젖어가는 느낌이었죠. 지하로 내려가는 동안 귓가엔 낮은 음악 소리와 남자들의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손에 쥔 핸드백 끈으로 꼭 눌러 잡았어요. 복도 끝 룸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안에서는 누군가가 어서 오세요 하고 웃었죠.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화려했고 생각보다 훨씬 덤덤했어요. 테이블 위엔 맥주와 안주가 놓여 있었고 소파엔 중년 남자 셋이 앉아 노래를 따라 부르며 박수를 치고 있었죠. 미경 언니가 먼저 다가가 웃었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그리고 내 등을 슬며시 밀었습니다. 진아야, 인사해. 진아, 그게 오늘부터 내 이름이었습니다. 나는
어색한 미소를 띠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진아라고 합니다. 그들은 놀랍도록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저 익숙하다는 듯 반가워요 하고 웃었죠. 노래가 흐르고 맥주잔이 오가고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두 손은 무릎 위에 모아두고 몸은 소파 등받이에 바짝 붙이고 입술은 마른 채로 말없이 웃고 있었습니다. 손님 중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맥주잔을 건넸습니다. 진아 씨도 한 잔 하시죠. 나는 잔을 받으며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맥주가 목으로 넘어가는 순간 속이 따뜻해졌는지 아니면 그냥 숨이 트였는지 잠시 모든 감각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나는 노래 한 곡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려 음정도 가사도 엉망이었지만 그들은 박수를 쳤고 나는 그 박수 소리 안에서 처음으로 조금 웃었습니다. 무슨 노래였는지도 기억 안 나요. 그저 그 순간 나는 아직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여자였다는 걸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밤 12시 첫날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고 피곤해 보였지만 어딘가 이상하게도 살아있는 느낌이었어요. 나는 그때까지 몰랐어요. 그 밤의 문을 연 순간부터 내 안의 감각이 조용히 아주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던 거요. 세 번째 출근 날 나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한 번 더 말아봤습니다. 입술엔 진한 장미빛 틴트를 살짝 얹었고 검은 원피스 아래 보송한 파우더를 두드렸죠. 처음엔 손이 떨리던 옷매무새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정돈되었어요. 진아 씨, 오늘따라 얼굴이 환하네. 미경 언니가 건넨 농담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그날 밤 손님은 조용한 6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술도 천천히, 말도 짧게, 노래는 옛가요만 고르던 사람. 그는 내 옆자리에 앉았지만 불편한 눈빛을 보내진 않았습니다. 진아 씨는 목소리가 참 고우시네요. 그 한마디가 오늘 하루의 온기를 바꿔놨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그가 내 손등을 가만히 덮었습니다.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온기. 기계처럼 차갑던 내 손 위에 따뜻한 체온이 스며들어 왔어요. 순간 심장이 울컥했습니다. 그 손은 욕심이 없었고 움켜쥐려 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살아있는 체온으로 내 손 위에 조용히 머물렀을 뿐. 숨을 멈춘 채 나는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의 손이 목적 없이 내게 닿은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 내 허벅지가 움찔했고 살짝 봉긋해진 곡선 위로 피가 흐르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괜찮으세요? 그가 물었고 나는 아주 작게 대답했어요. 네, 그냥 조금 놀랐어요. 놀란 건 그 손이 아니라 내 안에서 반응한 내 몸이었습니다. 이런 감각 잊고 살 줄 알았는데 아직 내 안엔 여자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지하철 안에서 나는 다리 위에 얹힌 손의 느낌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그 손은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았고 씻어도 남는 체온처럼 가슴 아래 어딘가를 자꾸 건드렸어요. 그 밤 이후 나는 다르게 숨 쉬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정우 씨와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늘 그렇듯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시키고 나에게는
오늘은 라떼 드실래요? 하고 물었죠.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창가 자리. 우리는 마주 앉아 있었지만 그날 나는 자꾸 손끝을 감추게 되더군요. 어젯밤 누군가의 손이 머물던 그 자리가 아직 따뜻했거든요. 정호 씨는 이야기 중 내 눈을 자주 바라봤습니다. 미연 씨, 요즘 얼굴이 뭔가 달라졌어요. 밝아졌다고 해야 하나. 나는 얼버무리듯 웃었습니다. 그가 다정하게 웃을수록 내 안의 갈등은 커졌어요. 이 사람에게 나는 진아일까, 미연일까? 낮에는 미연으로, 밤에는 진아로 나는 두 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점점 그 사이의 경계가 희미해졌습니다. 밤에 나는 남자들의 시선을 익숙하게 받아냈고 말끝에 웃음을 실을 줄 알았고 가끔은 다리를 살짝 포개어 앉는 것도 몸에 익혀갔습니다. 그러다 문득 어느 날 거울 앞에서 내 눈을 마주친 순간 속삭이듯 생각했죠. 지금 이 얼굴 정호 씨가 보면 뭐라고 할까? 나는 그를 속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말할 수는 없었어요. 나 밤에는 다른 이름으로 살아. 그 한마디를 하면 그가 등을 돌릴 것 같았거든요. 마음은 아직 정호 씨 곁에 있고 싶었는데 몸은 점점 다른 세계에서 익숙해져 갔습니다. 어느 밤 손님이 내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진아 씨, 참 따뜻하네요. 그 말에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말한 건 내 손이 아니라 내 눈빛이었다고 했어요. 나는 거기서 무너졌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따뜻한 여자가 되어가고 있는 걸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불 꺼진 방 안에서 나는 스스로를 안았습니다. 팔로 어깨를 감싸고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아주 천천히 울듯 말듯 조용히 숨을 쉬었습니다. 감각은 살아났지만 마음은 아직 그에게로 걸어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나는 지금 두 개의 온기를 기억하며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그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정호 씨와의 약속이 있던 날 나는 평소보다 진한 화장을 지우고 가장 무난한 아이보리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지만 눈빛은 자꾸 흔들렸습니다. 전날 밤 마이크를 잡고 노래하던 내 모습이 아직 눈에 아른거렸거든요. 그날은 이상하게 정호 씨의 표정이 묘했어요. 미연 씨, 요즘 어디서 일하세요? 그 말이 나오기까지 그는 한참 동안 말없이 커피잔만 만졌죠. 나는 순간 심장이 털썩 주저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숨소리조차 아까운 침묵 속에서 나는 작게 물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지나가던 노래방 입구에서 누굴 본 것 같았어요. 머리 모양도 체형도 낯설지 않더라고요. 그 말이 끝나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호 씨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확신은 안 했어요. 하지만 괜히 마음이 불편하더군요. 혹시 내가 모르는 무게를 당신이 혼자 짊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그 말에 나는 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숨을 내쉬는 것조차 숨기고 싶을 만큼 부끄러웠고 두 손을 무릎 위에 놓은 채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정호 씨는 내 손 위에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말해줘요.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게 당신 전부가 아니란 거 알고 싶어요. 나는 그 손 위에 천천히 눈물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눈물은 감춰온 날들의 무게였고
그를 속인 죄책감이었고, 그리고 이제는 더는 숨기고 싶지 않은 내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노래방에 더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발을 들일 때마다 자꾸 정호 씨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그가 묻던 그 말, 요즘 어디서 일하세요? 그 말은 단지 직장을 묻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그 물음이었습니다. 나는 더는 숨고 싶지 않았어요. 그 사람 앞에서만이라도. 며칠 후 정호 씨와 함께 동네 시장에 갔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 국물을 한 입씩 나눠 먹으며 웃었고, 헌책방 골목에선 그가 시집 한 권을 꺼내 읽어줬습니다. 여보, 그립다 말하면 정말로 그리운 줄 알아주겠소? 나는 순간 목이 꽉 메였어요. 그런 시 어디서 배웠어요? 그가 웃으며 말했죠. 요즘 당신 때문에 시가 눈에 들어와요. 우리는 종이컵에 커피를 나눠 마셨고, 노란 은행이 발에서 서로의 사진을 찍어 주었습니다. 내 휴대폰 속 처음 저장된 우리 사진. 나는 핸드폰 화면을 오래 들여다보며 생각했어요. 이런 하루가 내게도 다시 올 줄은 몰랐어요. 며칠 뒤 그는 조심스레 한 제안을 했습니다. 내 후배가 운영하는 공장이 있어요. 전자 부품 포장인데 별로 힘 안 들고 정직한 사람만 구한다네요. 나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죠. 정직한 사람 나요?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은 나보다 훨씬 정직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 말에 고개를 숙였고 한참 동안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말보다 먼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어요. 가볼게요. 일해보고 싶어요.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삶. 그게 그리웠거든요. 정호 씨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다시는 혼자 밥 안 먹게 해줄게요. 그건 내가 약속할 수 있어요. 그 순간 나는 울컥했고 한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살다 보면 이름 없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나를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는 함께 했습니다. 아침 6시 반, 햇살이 부엌 창을 조심스럽게 넘었습니다. 나는 정호 씨가 싸준 작은 도시락을 들고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습니다. 전날 밤 우리는 서로의 품 안에서 긴 시간 안겨 있었습니다. 그의 품은 고요했고 나는 그 고요 속에서 오랜만에 숨을 편히 쉬었습니다. 그날 이후 내 삶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정호 씨가 소개해준 작은 전자부품 포장 공장 사장님은 정호 씨와 초등학교 동창이라며 반갑게 웃었고 다른 작업자들도 조용히 인사해 주었습니다. 일은 단순했습니다. 작은 케이블을 비닐에 넣고 라벨을 붙여 바구니에 담는 일. 오래 서 있으면 허리는 좀 아팠지만 누가 나를 바라보며 수군대지도 않았고 이름을 숨기지 않아도 되었죠. 오미연님, 점심 드세요. 작업복을 입고 그렇게 불리는 이름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어요. 점심시간 식당 구석에 앉아 정호 씨가 싸준 계란말이와 오이 무침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이걸로도 충분하구나. 몸을 팔지 않아도 되고 누굴 속이지 않아도 되는 하루. 나는 그 하루가 지금껏 겪은 어떤 화려함보다 값진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 안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은 작고 수수했지만 이상하게도 당당해 보였어요. 버스에서 내리자 정호 씨가
주차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죠. 오늘 첫 출근 어땠어요? 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았어요. 그 말에 정호 씨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정호 씨가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좀 더 걷고 싶어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습니다. 동네 골목길을 따라 우리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그의 손이 내 손가락 사이로 천천히 파고들었고 나는 그 따뜻한 감촉에 몸을 살짝 기대었습니다. 정호 씨는 내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 물었습니다. 오늘 밤 조금 더 같이 있고 싶어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은 원룸에 불을 끄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내 얼굴을 손끝으로 쓸었고 나는 그 손길을 따라 가볍게 눈을 감았어요. 그의 입술이 이마를 지나 뺨에 그리고 천천히 목덜미로 내려왔습니다. 가슴 앞에 봉긋한 곡선을 그의 손이 살짝 감쌌을 때 나는 숨을 멈췄다가 조용히 내쉬었습니다. 작은 봉우리가 그의 손 안에서 움찔했고 나는 떨리는 숨결을 그의 어깨에 묻었습니다. 괜찮아요? 그가 묻자 나는 아주 조용히 대답했어요. 응, 괜찮아요. 이런 감정 오랜만이라서요. 그의 중심이 내 허벅지를 스쳐 지나갈 때 나는 이미 내 안이 젖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단단하게 부풀어 오른 그것이 천천히 내 안으로 들어올 때 나는 조용히 그를 끌어안았어요. 그의 허리가 움직일수록 내 안의 감각도 따라 흔들렸고 숨결이 맞닿은 순간마다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갔습니다. 그건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살고 싶다는 감정이 사랑하고 싶다는 간절함으로 형태를 갖춘 순간이었죠. 긴 숨결 끝에 그가 나를 꼭 껴안았고 나는 그의 품 안에서 온몸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당신 곁에서 살아갈게요. 그 밤 나는 여자가 되었고 그는 나를 끝까지 안아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봄이 오기 직전 우리는 작은 예식장을 빌렸습니다. 정호 씨가 다니는 복지관 옥상 허락을 구하니 기꺼이 열어주었죠. 하객은 10명 남짓, 정호 씨 후배들, 내 공장 동료들, 그리고 미경 언니. 나는 흰 드레스 대신 연한 베이지빛 투피스를 입었습니다. 단정하고 조용한 옷, 머리에는 작은 진주핀 하나, 화장은 옅었고 입술은 촉촉한 분홍빛. 정호 씨는 검정 정장에 하늘색 넥타이를 메고 내 앞에서 웃었습니다. 지금도 예쁜데 10년 전엔 얼마나 눈부셨을까요? 그의 말에 나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땐 지금처럼 웃지 않았어요. 줄에는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고 한마디씩 건넸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 혼자 밥 먹지 않게 하겠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 외롭지 않게 하겠습니다. 하객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고 나는 두 손으로 정호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한겨울을 지나 내게 도착한 봄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 우리는 가까운 식당에서 잔치국수를 먹었습니다. 국수 위 김가루처럼 고명보다 많은 게 사람들의 웃음소리였어요. 나는 조용히 국수를 불어먹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 밤 우리 둘은 처음으로 같은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불을 펴고 차를 마시고
같은 양치컵을 나눴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조용한 움직임 속에 나는 이 사람이 나와 늙어가겠구나 느낄 수 있었어요. 잠들기 전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연 씨, 오늘 정말 예뻤어요. 나는 그 말 한마디에 두 눈을 감고 속삭였죠. 고마워요. 이 나이에 나는 다시 신부가 되었어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떠오른 얼굴이 있으셨나요? 한때 함께 걷던 사람, 가슴 한켠에 남은 따뜻한 체온, 혹은 말없이 스쳐갔던 어떤 이의 손길, 그 이름 하나가 마음속 깊이 남아있다면 그건 아직 당신 안에 사랑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이야기 속 미연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다시 여자가 되고 싶고 다시 누군가의 손을 잡고 싶은 순간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황혼의 기억을 갖고 계신가요? 댓글로 당신만의 조용한 고백, 기억 속 따뜻한 순간들을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자님의 황혼 이야기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제가 또 글로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당신의 황혼에 늘 함께 있겠습니다.